베트남 여행 선물 1위는 단연 커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좁은 카페에서 마시는 시원하고 달콤한 연유 커피 맛은 잊기 어렵죠. 강렬한 커피 맛만큼이나 인상적인 노천 카페들은 베트남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는데요. 스타벅스는 10년 전부터 커피 소비가 활발한 인구 1억의 이 매력적인 시장을 두드려왔지만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피 체인들의 무덤 베트남은 어떻게 커피 강국이 되었을까요?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는 1857년 커피 나무를 들여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커피는 서서히 베트남인들의 식문화에 들어오게 되지만 식민 지배하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커피의 양은 너무도 적었고 품질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커피의 맛과 양을 보충하기 위해 사람들은 우유를 넣기 시작했고 우유보다 연유가 유통기한이 더 길어 더운 날씨에 보관이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유커피인 카페수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밖에 계란이나 요거트, 과일 등을 첨가한 베트남만의 다양한 커피들도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커피 생산은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군의 점령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베트남전이 끝날 무렵인 1970년대 중반엔 커피 농장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비슷한 시기 동유럽에도 커피가 사라져버린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동독입니다. 냉전 시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계획 생산을 했기 때문에 담배, 술, 커피와 같은 사치품은 늘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2위의 커피 수입국인 독일은 분단 시절에도 엄청난 양의 커피를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검은 서리가 닥치면서 무려 15억 그루의 커피 나무들이 죽는 재해가 발생했고 전 세계는 커피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원두 가격은 순식간에 4배로 올라 오일 쇼크 등으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던 동독 정부는 커피 수입 금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상점의 진열대에서 커피가 사라지자 시민들은 서독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분단 기간 동안 서독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동독에 보내주는 소포들을 베스트 파켓이라 불렀는데요. 갑자기 이 베스트 파켓에 커피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동독인의 5분의 1이 이 베스트 파켓 커피를 마시는 지경에 이르자 공산체제의 체면이 구겨진 동독 정부는 이를 당장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진영과 달리 브라질 외에 별다른 커피 수입 루트가 없었던 동독은 공산정부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황당한 비책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부족한 커피 대신 이물질을 섞어 커피 믹스를 만드는 것이었죠. 미쉬카피라고 불리는 이 믹스커피는 절반은 커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완두콩, 치커리, 도토리, 호밀 등 잡다한 성분들을 갈아 넣어 채웠습니다. 당연히 맛은 끔찍했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상품을 외면했죠. 이 유사 커피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미쉬카피에 대한 불만 청원이 14,000건에 달했으며 전국적으로 커피 시위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2년 만에 이 기묘한 혼합커피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진짜 커피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커피 생산국을 찾아 나섰지만 커피를 생산하면서 공산국가로서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독은 그중 에티오피아가 낫다고 판단, 에티오피아 공산정부와 커피 거래 계약을 맺고 대신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받은 무기에 비해 커피를 헐값에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중에 거래를 끊어버리죠. 이제 동독에게 남은 선택지는 베트남뿐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모든 농장과 커피 생산 시설이 초토화 상태였지만 동독 정부는 공산주의 우방국인 베트남을 장기적인 커피 생산지로 일으켜 세울 계획을 가지고 대규모의 커피 농장 건설에 착수합니다. 동독은 베트남 정부를 도와 필요한 장비들을 제공하고 주택과 병원은 물론 수력발전소까지 세워주었으며 현지의 노동자들을 교육할 엔지니어들도 파견하죠. 이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동독이 약속받은 것은 커피 재배 시작 후 20년간 절반의 수확물을 우선 분배받는 것이었습니다.
1975년 600헥타르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커피 농장은 1989년에는 14배가 넘는 8,600헥타르로 확장되었고, 베트남 정부는 도이머이라 불리는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을 발표하여 약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커피 농장이 있는 베트남 중부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커피는 베트남에 있어서도 중차대한 국가사업이 되었죠.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 1980년 커피거래 협정 체결 후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의 커피 재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동독은 앉아서 수확만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커피는 재배에서 수확까지 4년의 기간이 걸렸고, 1989년 첫 수확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독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갑자기 최대의 수입국이 없어지자 이 엄청난 커피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은 정부의 통제하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 개방을 추진하여 결국 팔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 신흥 커피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1990년 7만 8천 톤이었던 커피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엔 184만 톤에 이르렀으며 39억 달러, 하나로 약 5조를 벌어들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커피 생산 2위로서 3위인 콜롬비아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죠. 커피 생산 대국답게 베트남에는 수많은 카페들이 있고 커피 문화 또한 발달하여 해외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타깃 시장이 되어왔습니다. 전 세계에 3만 개의 매장을 보유한 스타벅스는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성공을 거두고 베트남 시장에도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10년 후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제대로 실패했다는 호주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매장 수가 2.5개인데요. 베트남은 0.9개입니다. 단순히 선진국과의 소득차 때문일까요? 베트남보다 1인당 GDP가 더 낮은 필리핀엔 100만 명당 3.6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야말로 지옥인 셈이죠. 이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피콩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전 세계 커피를 양분하는 품종인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원두 중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대부분 로부스타입니다. 연하고 신맛이 특징인 아라비카와 달리 로부스타는 날카롭고 떫은 맛이 강합니다.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라비카에 비해 로부스타는 재배가 쉬워 원두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죠. 일반적으로 로부스타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커피 회사들이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했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라비카 원두를 고집하는 스타벅스의 가격은 비쌉니다. 베트남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한 잔이 3,000원 정도인데요. 자국의 최대 커피 브랜드인 하일랜드 커피는 그 절반 가격이며 거리의 노천 카페에서는 단돈 1,000원으로 전통적인 카페 소다를 마실 수 있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도 선뜻 스타벅스에 손이 가지 않는데 농촌 인구가 많고 중산층이 얇은 베트남에서 이 정도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인에게 스타벅스는 맛이 없습니다. 로부스타의 진한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낯선 스타벅스의 맛은 입에 맞지 않죠. 카페스와 같은 베트남의 전통 메뉴를 만들기에도 아라비카 원두는 적합하지 않아 베트남 커피를 흉내낸 스타벅스의 연유 커피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노천 카페의 목욕탕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는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노천 카페가 이전 세대의 취향이라면 전용 앱의 편리함과 인스타 감성을 제공하는 스타벅스는 소비 개념이 다른 젊은 층에게는 어필할 것으로 기대됐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커피보다 버블티를 선호한다고 하네요. 베트남 공략에 실패한 것은 스타벅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나 중국의 거대 커피 브랜드들도 이 독특하고 견고한 커피 시장에서 철수해야만 했죠. 베트남의 브랜드 커피들도 현지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전통적인 맛을 고수함으로써 유지되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통해 굳어진 커피 전통을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베트남에서는 불가능한 걸까요?
현재 베트남에는 약 19,000여 개의 누천 카페들이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고작 1,200여 개입니다.